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3강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우선 내용이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를 같이 보면 좋은데 이게 그냥 교과서만 봐서는 이게 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서 내용 그 관련된 설명을 같이 제가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그냥 좀 소화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교과서를 분석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교과서는 교육과정 체계를 기준으로,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그 교과서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여기서 처음에 어? 우리가 이제 체험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에 관련된 내용의 통합적 내용을 낸다. 뭐 그랬을 때는 이런 도판이 나왔다.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거기에 사용된 도판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 관점에서 해야지, 그 교과서를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은 내용 체계를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지, 교과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도판으로 제시하고, 거기 관련된 내용을 도판으로 제시하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판 하나가, 미술사 쪽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환경미술에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이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 자체의 그 도판이 어떤 관점으로 제시가 됐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도판에 관련해서 문제 될 때도 그 관점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도판이 미술사에서도 사용되고 체험 영역에서 사용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도판이 나왔어도 저는 그 설명을 따로따로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왜 같은 도판이 있고 왜 도판이 또 나와요 이러는데, 그거는 제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점이 여러 관점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하셔야 되는 거는 도판을 보고 그 도판에 관련된 내용을 섭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했다가 이건 또 다른 관점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따로 교과서를 보실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그거 관련된, 이 내용, 우리가 이제는 장동민 쌤이 이게 했던 거, 거기에 관련된 내용, 추가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했던 거네? 라고 하면서 하면 되지. 그죠?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어, 이거 찍는데,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데, 되게 피곤하네. 새벽에 일어나니까. 음, 오늘, 예전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또 명절이고 이렇게 전날이라 해가지고 전주라 해가지고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그 인터뷰를 조금 했어요. 공부 어떻게 했냐. 오자마자 붙잡아 놓고, 야, 우리 영상 하나 찍자. 해가지고 찍어서 이따가 그거 잠깐 이렇게 앞뒤 그 넣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올려서 좀 하는데 그분들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음, 얘기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 그분들이. 그것도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영상 찍으면서, 점심시간에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한번 또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자, 진행해보죠. 교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잘 보라고. 음. 자, 렘브란트는 어느 시대입니까? 양식이. 바로크죠. 우리가 이제 보통 바로크 하면은, 어, 바로크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바로크 자체가 르네상스랑 상반된 개념이라고 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작품은 또 그거랑 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자체로서의 특징으로 갖고 있는,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루벤스랑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루벤스랑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루벤스 자체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다면 렘브란트의 삶은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힘들고, 그리고 그 생활 자체의 그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초상화로도 유명하죠. 그 초상화의 그 하나하나가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때그때의 어떤 감정에 동요된 부분들이 보일 정도의 어떤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로크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카라바조. 카라바조의 테너브리즘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너브리즘을 어떤 식으로 썼느냐. 루벤스 같은 경우는 테너브리즘이 들어가긴 하지만 색채적인 요소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그리고 헬레즘기의 어떤 역동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디테일한 어떤 근육 묘사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뒤틀리는 어떤 형태들,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어떤 대상의 어떤 그 사선 구도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대상의 그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게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들어가요. 명암 속으로 들어가. 근데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너브리즘에 우리는 렘브란트 초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그 특성의 명암법을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광이 들어간 빛을 그 비추는 방식인데, 우선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거 어둡게 그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때가 많이 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작품 그 내용 보시면 음, 바닌 코크데이의 중대, 그래서 바로크 양식이 걸작이죠. 우선은 바로크 양식이고 어, 명암을 강하게 대비시켜서 명암 대비법을 강하게 쓰죠. 그래서 인물의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조명을 쓴 것처럼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건 테너브리즘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예전에 기출에서도 테너브리즘이냐, 아니면 키아로스크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또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에서는 명암법을 썼을 때는 입체감, 그러니까 형태를 중심으로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썼다면, 얘네들 이제 키아로스크로는 이 형태의 일부를 아예 명암에다 집어넣고 형태의 입체감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더 강조되고자 하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명암으로. 그게 차이점이죠. 이 작품 표면을 덮고 있는 어두운 톤의 유약 때문에 양형순찰대라고 불렸으나 사실 대낮에 행진명령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음, 작가는 그룹 초상화의 질서정연한 전통적인 구성,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일렬로 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졸업사진처럼 반측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곳이 찍는데,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그런 부분들을 포착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전투적인 구성과는 다르게 역동적이고 분주한 모습으로 순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로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크의 특징. 그죠? 음. 오른쪽에서는 뭐 조형 요소, 질감 나와 있는데, 질감은 물체의 표면에 느낌으로 직접 만져지는 촉각적 질감, 뭐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라떼르, 그 다음에 눈으로 느껴질 시각적 질감, 요거 했었죠? 음, 시각적 질감의 표현은 대상을 살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올덴버그 뭐 다 아시는 곳이죠. 올덴버그는 뭐 이런 이 병기가 이러면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병기의 지질감이라든가 어떤 경관, 이런 데서 벗어난 어떤 재료의 어떤 물성에 변화를 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형태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면 버렸다. 기존의 형태적인 요소를 버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안티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흐물거리는 걸로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끄럽고 단단한 병기에 부드러운 비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질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낯설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각가로 빗자루, 셔틀콕, 수저 등의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기계 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빌로, 그래서 그 재료 자체를 바꿔버려요.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요. 작품은 매끈하고 딱딱한 질감의 병기를 부드러운 비닐로 표현한 작품이죠. 그래서 어, 이제 안티폼이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의 기존의 형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거 필요도 없는 건데 너무 크게 했죠. 예, 좀 작게. 김기창 작품입니다. 김기창 작품인데 김기창은 도성도 작품. 조화로운 통일감이 느껴지고 대칭적인 구성. 그래서 아무래도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훈감이 느껴지고 한국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교두보 역할을 한 김기창의 작품으로 도성의 모습을 안정적이고 대칭적 구도로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도적 특성의 관점으로 김기창 작품을 본 거죠. 다른 관점으로도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은 김기창 작품이 이 작품이 그렇게 뭐 많이 김기창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그런 요소는 아닌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뭐 봤고요. 그다음에 피카소 빛 드로잉,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진작가 밀리가 독특한 사진 연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피카소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빛으로 라인 드로잉을 해서 빛 드로잉을 빛으로 라인 드로잉의 형식을 장면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 두 대의 카메라가 빛을 밝은 전지 조명으로 피카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감없이 그래서 피카소가 행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라이트 아트의 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라이트 아트의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빛 드로잉, 라이트 드로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 밀리는 이 사진에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과 피사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셔터를 통해서 시간과 운동을 생각해서 하는 실험을 했는데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의 작업에서 반인반세의 그 피타고라스의 얼굴과 에스파냐의 저돌적인 황소 등을 그렸다. 그래서 뭐 이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카메라를 어두운 데다가 빛타입으로 놔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셔터를 열어놓고, 그죠? 요거는 뭐 그냥 명칭 정도? 그 다음에 올덴버거 또 나오죠. 올덴버거. 네, 올덴버거인데, 자, 올덴버거는 미국의 조각가이자 팝 아트 작가인데 일상의 우리가 이제 키치적 성향의 주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오브제가 관객과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작품을 시도했는데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거나 관객에 심리적 충격을 준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부드러운 비올라 그래가지고 본래 단단한 속성을 가진 악기를 부드러운 속성으로 변형했다. 이게 뭐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특성을 변형, 그래서 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에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팔. 생팔이 나왔어요. 생팔은 이거 많이 유명하죠. 미의 세여인. 기존의 고정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그 남성들에 대한 어떤 미의 기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표현했고, 이 사람은 굉장히 화합적인 요소, 여러 인종들의 화합,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하죠. 생팔의 나나 그 시리즈인데 그 한 작품으로 폴리에스테르를 주체제로 해가지고 통통하고 거대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해요. 기존의 여성의 미의 반대적 성향. 하지만 이 나나 시리즈는 되게 행복해해요. 그 미의 세 여인을 구성하고 있는 나나는 분홍색과 황색 검정으로 인종을 나타냅니다. 인종을 나타내고 작가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긍정적 메시지. 니네들이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미를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작가는 세계 모든 여성에 긍정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한 뭐예요? 인종과 나를 초월한 화합과 협동, 평화, 생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은 인종 나타내고 그리고
왜 통통하고 거대한 여성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크랙도 유명하죠.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플라스틱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작품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고 형상을 갖고 있다. 형상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연결지어서 표현을 하는 특성을 보이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크랙 영국이고요. 새로운 형상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형상이고 어, 다양한 형태의 그 형태와 색의 대상이 반복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색의 대상이 반복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율동이 느껴지는 게 키워드죠. 그래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율동을 보여주고 다양한 색상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크랙은 플라스틱 진흙, 청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색의 오브제를 이용했다. 뭘 사용했어요? 오브제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현대적가고 이 작품은 각양각색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색상과 화려하고 재밌게 구성됐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버려진 폐기물의 파편을 사용해서 현대 소비 사회의 인간과 물질에 대한 문명 또는 문명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비판하는 것이죠. 비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소비사 그렇게 소비를 했으면은 그 소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재료 그 다음에 조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도 뭐 재료 그 제목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그 다음에 에킨스 에킨스 우리가 흔히 뭐 미국 하면 팝아트를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팝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의,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다. 유럽이. 근데 양차 대전이 이제는 때문에 덕을 본 게 미국이에요. 금전주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모르구나. 근데 걔네들이 걔네 특성이 그렇잖아. 제가 미국을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 뭐 도와준다고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하는데 약간 불을 붙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걔네들이 무기를 팔아요. 무기를 팔면서 이득을 본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예. 아니, 몰라요. 그, 미국은 되게 중요한 나라긴 해요. 왜, 뭐랑 비교했을 때?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예. 아, 중국은 우리나라는 뭐, 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정말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주변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서의 가장 전통적인 미술 양식을 추구할 때 예를 들어 사실주의 양식을 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팝아트도 사실주의잖아요. 이 사실주의 중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사실 대표적인 뭐 작품이라고도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키스 유명하죠. 에그뉴 박사의 임상 강의.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막 이 디테일한 어떤 그런 해부학 강의를 하는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실주의로 표현을 한 것이죠. 빛과 어둠의 대비가 특징입니다, 우선. 그래서 대비는 당연히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적인 인체 미래가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엄청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그 에그뉴 박사를 전통적인 자세의 초상 대신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조교들이 둘러싸여 스스로를 몰두하는 모습으로 해서 사실은 여기 에그뉴 박사를 중심으로 초상의 특성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학기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어두운 톤으로 평면적으로 모세였다. 평면적으로 모세였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 지금 대상에 지금 이 대상 자체가 지금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맞춰져 있어. 그것도 이 사람과 여기서 간격을 두면서 두 부류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가 다 대신 뭐가 됐대? 요쪽이 평면이 된 거예요. 이거 많이 생각나시죠? 어디서 이걸 했었어?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가 이 방식을 많이 썼다는 거야. 왜 그래요? 뒷배경을 평면화시킴으로 해서 대상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주제를 전달하는 거야. 주제를 전달하는 거야. 얘네들도 주제의 어떤 내용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초상 형식의 이 박사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이에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쪽으로 활기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은 어두운 톤으로 평면을 묘사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 작품 자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조가 되겠죠. 그죠? 평면과 대상. 그래서 수술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밝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원근법 움직임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관찰의 특징이 그림은 사실주의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내가 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실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냐면 이 작품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주의에 진짜 더 유행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라파엘로까지 해서 한번 끊읍시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10분에서 15분만 해야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 라파엘로 같은 아테네스탕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현인들이 한자리 모여서 철학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그렸고요. 각 인물의 자신의 사상이나 그래서 각 인물의 특성을 묘사했다라는 거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 인물에 대한 특성을 이제 자신의 사상이나 업적과 관련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1점 투시 원문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1점 투시 원문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소실점에 위치하는 작품의 정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선이 가며 그들의 중심이 대칭적인 화면의 구성의 균형이 잡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르네상스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음,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우선 해가지고 그 외의 사람들을 다 포커스를 하나둘씩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다 갖고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고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